혈혈단신에 가진 거 없고 장애만 있는 제가 누군가를 돕고 살릴 수 있다는 말은 실로 놀라웠어요. 심장이 뜨거워지며 드리블을 치더라고요. 전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존재라는 사실에 무조건 헌혈을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도 중년 여자도 방긋이 웃으며 미소를 전해주었네요. 그렇게 저는 몸이 좋아지고 치료받았던 병원을 찾아가 당당하게 헌혈하러 왔다고 전했고, 제 혈액을 얇은 호수로 내보내 바람 빠진 자전거 바퀴에 바람을 채워놓듯 헌혈팩을 빵빵하게 만들었답니다. 이윽고 헌혈을 마친 저는 뿌듯한 마음으로 일어서려는데 간호사로 보이는 여자가 저에게 수혈 비용을 받아가라며 영수증 같은 종이를 내미는 겁니다. 수혈 비용이요? 원래 헌혈을 하면 돈을 주나요? 다 드리는 건 아니고요. 박선주 씨 혈액 같은 희귀 혈액은 나라에서 수혈 비용을 지급합니다. 헌혈증 받으시고 확인증을 수납 창구로 가셔서 받으시면 됩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이었어요. 제 피로 사람을 구하는 것도 모자라 돈까지 준다고 하니 제가 뭐라도 된 것처럼 어깨에 힘이 들어갔답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외치고 싶을 만큼 큰 기쁨을 얻었다니까요. 저는 자원사업가가 마련해준 집으로 돌아가 이 이야기를 여러 사람들에게 들려주었고, 제가 바란 대로 박수를 받고 환호의 선물을 받았답니다. 처음으로 좋은 일을 했으니 그날 밤은 쉽게 잠들지 못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꿈이라는 게 생겼답니다. 고등학교 졸업 못한 제가 꿈꾸면 안 되는 일이었지만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싶더라고요. 저와 같이 소외되고 취약한 사람들을 찾아가 도움을 주고 희망을 주는 일이라면 뇌성마비가 있는 저도 충분히 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환상을 가졌답니다. 이튿날 저는 헌책방을 가서 고등학교 교과서를 샀습니다. 그 돈은 저를 음지에서 양지로 올려준 중년 여자, 아니 김 여사님이 빌려주셨어요. 갚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지만 저는 언젠가 될지 모르지만 이자까지 쳐서 꼭 갚겠다고 다짐의 말을 전해드렸습니다. 이후 저는 검정고시에 쉽게 합격을 했고 대학의 꿈을 꾸게 되었어요. 물론 당장은 아니지만 10년이고 20년이고 얼마의 시간이 걸리든 공부하고 대학 등록금을 마련할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죠. 그리고 매달 2번씩 헌혈을 하러 병원에 갔습니다. 수혈 비용으로 나오는 돈은 저를 위해 쓰지 않고 기부를 했네요. 기부는 소아암 환자를 위해 썼어요. 제 어린 시절이 너무 비관적이어서 그런지 아픈 아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매달 2번의 헌혈을 하고 돈을 받으면 곧장 암과 싸우고 있는 아이들에게 기부했어요. 여하튼 저는 매일 6시간을 공부를 했고 김 여사님을 따라다니며 음지에서 양지로 구해줄 누군가를 찾아다녔답니다. 그건 역시 뜻깊고 훌륭한 일이라 저에겐 아주 큰 자부심이 생겼죠. 그렇게 처음 인생을 바쁘게 살다 보니 좋은 일이 또 생겼답니다. 제가 헌혈하고 기부를 한 지 2년이 지나자 소문이 얼마나 많이 퍼졌던지 방송국에서 저를 찾아오겠다고 하더라고요. 세상에 제가 뭘 그리 잘했다고 텔레비전에 저를 내보겠다는 건지 저는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과 김 여사님 그리고 빌라촌에서 함께 지내는 분들이 100번 1000번 훌륭한 일을 하고 있으니 방송에 나갈 충분한 자격이 된다고 부추겼어요. 저는 조금 갈등을 했지만 방송국 PD님이 출연료를 준다고 해서 이번에는 목돈을 기부하면 좋겠다는 생각에 촬영하기로 약속했네요. 그렇게 열흘이 지나고 방송국에서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저를 취재하러 나왔고 제가 사는 빌라를 먼저 소개하고 인터뷰를 시작했습니다. 여기는 누군지 모를 자선사업가님이 운영하는 곳이에요. 국가에서 마련해 준 게 아니라 개인이 이렇게 사회적 약자들과 저처럼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새롭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죠. 그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얼굴도 모르는 저희를 후원해 준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제가 말하자 PD님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럼 박선준 씨는 무슨 계기로 여기에 오시게 된 거죠? 네, 저는 고아원에서 자란 고아예요. 부모가 누군지 얼굴도 이름도 모르죠. 그리고 제 이름을 누가 지어줬는지도 모른답니다. 저는 그곳에서 10년을 자랐어요. 그리고 양부모님께 입양되었죠. 누군가 저를 입양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전 그분들을 존경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양부모님은 입양 보조금과 저에게 매달 지급되는 재활 보조금을 가로채려고 입양하신 거였어요. 어찌되었든 그분들과 7년을 함께 살았는데 사정이 있어서 그 집에서 나오게 되었죠. 저는 양부모님이 사기 혐의로 구속되었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감싸주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짧게 지냈던 고시원 생활과 세상을 등지고 노숙을 했던 시간들을 세세히 이야기했어요. 물론 부끄러운 과거이긴 하지만 그걸 숨긴다면 제가 여기에 있지도 않았을 테니 솔직하게 이야기했죠. 제 대답이 끝나자 PD님이 헌혈과 기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성준 씨는 이 특이 혈액형을 가지고 있으신 걸 뒤늦게 아셨다고 하셨죠? 그건 이해가 되는데 왜 매달 2번씩 헌혈해서 수혈 비용을 기부하시는 건가요? 이 질문에 저는 처음 헌혈했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제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기쁨으로 시작했다고 답했고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에 삶의 희망을 얻었다고 했죠. 그리고 헌혈을 언제까지 하고 기부를 언제까지 할 거냐는 질문에 병원에서 더 이상 제 피를 필요로 하지 않을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고 우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방송국 사람들과 모여있던 동지이자 친구들이 박수갈채를 보냈어요. 저는 머쓱하긴 했지만 그 환호를 감사히 즐겼답니다. 그렇게 제 인생 이야기가 2주 뒤 지역방송으로 나가게 되었어요. 비록 5분 정도 짧았지만 제 자신이 자랑스럽게 느껴졌네요. 저 자랑스러워해도 되는 거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 빌라촌의 주인이자 자선사업가 부부가 찾아왔어요. 제가 방송에 나가고 소문이 나면서 제가 보고 싶기도 하고 빌라에 지내고 있는 사람들의 안부가 궁금해서 들렸다네요. 그분들은 평소 쉬지 않고 봉사활동을 다녀서 그리 바빴다고 했어요. 자주 와서 인사도 드리고 지내는데 불편함이 없는지 살펴야 했는데 너무 오랜만에 와서 죄송하다고 사과까지 했답니다. 이윽고 저와 마주하게 된 자선사업가 부부는 반갑게 악수하며 고맙고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했고 저 역시 이렇게 희망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인사를 돌려주었어요. 그리고 여러 대화를 나누다가 부부 중 남편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박선준 씨 방송을 보니까 성준 씨 이름이 어디서 지어진지 모른다고 하셨죠? 네, 모릅니다. 성은 저를 입양한 양아버지의 성입니다. 아, 그렇군요. 성준 씨는 어떻게 헌혈로 사람을 돕고 후원할 생각을 하셨어요? 아니, 선생님같이 훌륭한 분이 저에게 왜 이런 질문을 하시죠? 저를 후원해주는 분이 선생님이시잖아요. 아무래도 선생님의 영향력이 컸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에 그분은 사실 나도 성준 씨랑 같은 혈액형이에요. RH-5형이죠. 그런데 난 성준 씨 같은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성준 씨가 저보다 훨씬 훌륭하십니다. 사실 제가 자선 사업을 하게 된 이유가 있는데 들어보실래요? 라고 운을 떼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을 준비가 되었다는 듯 눈을 크게 뜨고 입을 앙 다물었어요. 그리고 자선사업가의 말이 시작되었습니다. 정확히 성준 씨 나이만큼 21년 전이었어요. 저와 아내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죠. 제 아들은 선천적으로 뇌성마비를 가졌습니다. 제 앞에 있는 성준 씨처럼 말이죠. 하지만 저희 부부는 아들에게 어떤 장애가 있든 간에 상관없었어요. 그건 어떤 부모고 같은 마음일 거예요. 어쨌든 저희는 아들을 사랑으로 열심히 키우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4년 동안 아무 탈 없이 건강했고 아주 예뻤죠. 그리고 어린이날 저희 세 식구가 놀이공원으로 놀러 갔어요. 평범한 가족들처럼 재밌게 놀이기구도 타고 솜사탕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렇게 아들 손을 꼭 잡고 놀이공원의 많은 곳을 돌아다녔어요. 나중에는 챙겨온 돗자리를 잔디밭에 펴고 앉아서 도시락까지 먹었답니다. 여기까지는 참 행복한 순간이죠. 그런데 지금부터는 아주 충격적일 겁니다. 제가 아들에게 줄 장난감을 사러 몇 미터 안 되는 상점에 들어갔고 아내는 갑자기 화장실이 급해서 아들을 잠시 벤치에 앉혔죠.
아내가 여자선실에 아들을 데리고 들어가면 안 된다고 판단한 거죠. 그리고 잠시 후 저와 아내가 벤치에 돌아왔을 땐 아들이 사라지고 없었답니다. 저희 두 사람은 미친 듯이 아들을 찾아다녔고 미아 보호소를 찾아 방송도 여러 번 했죠. 뇌성마비를 가지고 있어 찾기 쉬울 줄 알았는데 아들을 본 사람들이 하나도 없는지 아무런 소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해 놀이공원을 이잡듯이 잡았는데 아들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하늘로 증발했는지 누가 데리고 갔는지 모를 일이었죠. 이후 저희는 아들 사진이 들어간 전단지를 놀이공원 중심으로 도배하듯 붙여댔고 포상금까지 걸고 찾으려고 애를 썼답니다. 하지만 찾을 수가 없었고 찾아지지가 않았어요. 21세기에 4살짜리 꼬마가 실종되는 게 말이 되느냐고 경찰서 가서 수도 없이 항의하기도 했죠. 우린 포기하지 않고 계속 아들을 찾는데 1년의 시간을 쏟았어요. 유전자를 등록하기도 하고 텔레비전과 신문에 광고를 내보기도 했죠. 그런데 장난 전화를 제외하고 아주 작은 실마리의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우린 나중에 너무 지쳐서 쓰러졌고 아들을 잃어버리고 살아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모든 걸 포기하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은둔 생활을 하며 몇 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부부가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같은 일이 생겼다고 말이죠. 그래서 지금부터 선행하고 착하게 살면 하늘이 아들을 돌려주지 않을까라는 소망이 말입니다. 그때 결심했죠. 제가 운영하는 회사를 버리고 선행하며 살기 위한 자선사업가가 되겠다고요. 그리고 10수년이 지난 지금까지 봉사와 헌신을 아끼지 않았답니다. 저는 선생님의 긴 사연을 듣고 뭐라 위로의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도 무슨 말이라도 해야 할 것 같아 정말 큰 일을 당하셨네요. 어떻게 그런 끔찍한 일이. 제가 드릴 말씀이 이것밖에 없네요. 힘내세요. 라고 읊조리듯 말했습니다. 그러자 선생님과 아내분이 저를 빤히 보며 싱긋 웃으셨고 다시 선생님이 말문을 열었습니다. 힘납니다. 왜냐하면 아들을 찾은 것 같거든요. 바로 성준 씨요. 텔레비전에 나온 성준 씨를 보고 단번에 알아봤어요. 세월이 얼마나 흘렀건 간에 부모는 자식을 알아보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선행하고 살다 보니 하늘에서 응답을 해준 것인지 모르겠지만 당신은 내 아들, 우리 아들이 분명합니다. 갑자기 뚱딴지 같은 말씀을 하시는 바람에 전 난감한 표정을 지었고 사람을 잘못 본 것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선생님은 아니요, 확신할 수 있어요. 당신이 내 아들이라는 것을. 성준씨, 오른발에 화상 흉터가 있죠? 내 아들에게 떡볶이를 해주려다가 뜨거운 물을 엎어버리는 바람에 성준씨에게 흉터를 입혔습니다. 라고 확신에 찬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제 오른 발등에 화상 흉터가 있는 건 사실이었어요. 저는 언제 이 흉터가 생긴지 모른 채 평생을 살아왔지만요. 그래서 전 맞아요. 흉터가 있긴 해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제가 아들이라고는 하고 얼버무리듯 대답하자 선생님과 아내분은 유전자 검사를 해보면 어떻겠냐고 물었습니다. 그 방법이 가장 확실하다면서 제가 당신들의 부모이고 이제라도 아들인 저와 살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더군요. 전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여태껏 부모님에게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갑자기 저를 애타게 찾는다는 부모가 나타났으니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자선사업가 부부가 뭔가 잘못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친자검사를 보고 후회하지 말라고 일렀습니다. 그럼 검사 받겠다는 거죠? 좋아요. 어서 갑시다. 두 사람은 뭔가 그리 급한지 저를 차에 태우고 바로 대학병원의 유전자 검사 센터로 데려갔고 가장 확실하다는 혈액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틀 뒤 부부는 제 앞에 나타났고 유전자 일치 99.9%라고 적힌 검사지를 저에게 보여주었답니다. 너무 어리둥절한 저와 다르게 두 사람은 저를 끌어안고 펑펑 울었어요. 그렇게 저는 아버지라고 불렀던 고아원 원장님도 아닌 저를 입양했던 양 부모님도 아닌 진짜 부모님을 만나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저는 머쓱하고 어색한 채로 부모님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두 분은 제 곁에 붙어서 아들 아들 하시며 이런저런 말씀을 계속 하셨답니다. 반면 저는 아버지 엄마 소리가 쉽게 나오지 않아 쭈뼛거리기만 했네요.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었으니 어떻게 사랑을 주는지 방법을 몰랐던 것 같죠. 하지만 한 달의 시간이 지나고 부모님께 아버지 그리고 엄마라고 호칭을 시작하게 되었고 먹고 싶은 거 해달라고 말하기도 했고 제가 꿈꾸는 게 사회복지사라는 것도 알려드렸네요. 덕분에 저는 편하게 먹고 자며 공부할 수 있게 되었고 이듬해 수능 시험을 치르고 부모님과 함께 사는 집에서 가까운 대학에 합격했답니다. 물론 사회복지과로 말이죠. 저는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으려고 공부에 열중했고 부모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무사히 졸업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글을 쓰는 지금 제 나이는 27이 되었는데요. 저는 사회복지사가 되어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답니다. 사람들이 들여다보지 않는 사각지대를 찾아 그들을 저처럼 살 수 있도록 꿈을 심어주고 있네요. 게다가 헌혈도 매달 2번씩 꼬박 하면서 기부도 멈추지 않고 있고요. 이렇게 제 이야기를 다 들려드렸습니다. 20대 청년이 참 많은 일을 겪었죠. 제가 구제되기 전에는 세상을 참 미워했는데 지금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고 살고 있답니다. 저에게 찾아온 우여곡절들은 모두 제 성장의 밑거름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아원에서 저를 놀리고 괴롭힌 형들이나 저를 돈벌이로 이용한 양 부모님, 저에게 손가락질하던 모든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그들을 마음속으로 용서하고 아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모님 같은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글을 줄일게요. 감사합니다.